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99회 1호 문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전산회계 1급은 보편적으로 정규 시험하고 같은 날짜에 특별 회차라고 해서 한 번 더 시험을 보는데, 전산회계 1급 지원하시는 또 응시하시는 여기 인원이 워낙이나 많아서 이렇게 시험을 나누어서 보는 것 같아요. 자, 전산회계 1급 99회 우선 특별 회차 말고요, 정규 회차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봐야죠.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2021년 12월 4일 마지막으로 기출 시험 시행됐던 시험 문제고요. 어저께 그저께 계속 시험 문제 회계 이거 풀어보시면서 이 앞에 내용들은 다 읽어봤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은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시 따라야 할 원칙이 아닌 것 찾으래네요. 우린 기본적으로 발생주의 많이 봤었죠. 순액주의라 그랬어요, 총액주의라 그랬어요. 순액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라 그랬었죠. 그럼 얘는 문제 보고 답 체크하는데 점수도 따고 시간도 벌 수 있는 문제죠. 이런 거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쉬운 거 절대 안 틀리도록 차근차근 문제 푸시면 돼요. 어려운 거는 틀려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유가증권. 그러면 또 한번 보자고요. 1번 단기 매매증권의 미실현 보유손익, 여기서 뭐 자주 나올 용어긴 한데, 미실현 보유손익이란 말은 12월 31일까지 갖고 있다가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를 평가하게 되죠. 그럼 걔는 팔아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갖고 있는데 평가만 했던 거죠. 그럼 거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나오겠죠. 걔는 손익계정이라고 그랬었죠. 그 말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단기 손익계정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써놓고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단기매매증권에서는 나온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여기 평가 손익이라고 할게요. 이익이나 손실, 손익. 그 다음에 똑같이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도 있죠. 얘는 두 개 다 손익계정이에요. 그런데 보기 2번에 보시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이익 나와 있죠. 요거는 말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 손익이라 그래야 되겠죠. 평가 손익은 자본 계정에 여기 기타 포괄 손익 6개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요거만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고,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자산부채 자본 계정 외울 때 계정들 정확히 암기하세요 그랬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왜? 유가증권에서 얘만 달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만. 근데 여기 밑에 별도로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할 때 손익 나오겠죠. 얘는 손익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뭐만 평가 자본 계정인 거예요. 여기에 놓고서는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만 자본 계정이라는 거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됐었나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여기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상태에 표시한다 그랬었는데, 만기 보유증권은요 공정가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얘 정식 명칭은 여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각 후 원가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상각 후 원가라는 용어로 쓴다. 몰랐다고요? 세무 2급에 이제 또 자세히 나올 텐데 지금 알아주세요. 만기 보유증권은 원래 정식 명칭이 상각 후 원가라고 불러요. 상각 후 원가가 얼만데요? 근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설명해드렸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상각 후 원가라는 뜻일 뿐이지
자, 한번 봐볼래요? 지난번에 우리 차량 살 때 차량 운반구 500만 원짜리인데 지금 500만 원 주고 사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신차인 차량을 사게 되면 의무적으로 거기에 붙어 있는 채권을 사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 다 합쳐서 500만 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차의 값은 4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 차를 살 때 채권을 반드시 사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금액이, 아니, 그 계정을 우리는 이렇게 차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채권을 갖다가 만기까지, 보통 만기가 5년이에요. 5년 동안 갖고 있을래? 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얘를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쓰는 거예요. 의도가 만기까지 갖고 있으려고 했으니까. 얘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차를 살 때 내가 얼마 주고 이 차를 샀느냐 하면 현금 500만 원 주고 샀단 말이죠. 이렇게 분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요거 쓸 때 이 만기 보유증권 이 50만 원은 몇 년 후에 50만 원이에요? 얘는 지금 5년 후에 내가 5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5년 후에 5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다가 이렇게 자산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5년 후에 금액을 써야 돼요? 현재 금액을 써야 돼요? 현재 금액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만기보유증권 5년 후에 50만 원짜리를 갖다가 지금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 금액을 써봤더니 얼마가 나왔었냐면 45만 원이래요. 이 45만 원은 현재 가치로 지금 계산한 거예요. 현재 가치로. 그러면 이렇게 5년 후에 50만 원짜리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계산한다, 이 말을 갖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상각 후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5년짜리를 갖다가 현재 가치로 상각한 후에 원가는 얼마란 뜻이에요? 45만 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각 후 원가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가치라고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 상각 후 원가라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또 하나.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만기보유증권으로 현재 가치인 45만 원으로 기록할 거잖아요. 그럼 5만 원 차이 나잖아. 5만 원은 어디다가 표시하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지금 금액이 5만 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5만 원은 지금 우리가 차를 사면서 부대비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봐요. 얘가 뭘로 본다고요? 부대비용. 그래서 여기다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부대비용으로 봐가지고 차량 운반구의 가격이 450만 원이 아니라 45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분기가 딱 맞죠? 요거 세무 2급에서 보통 전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회계 1급이라고 해서 나오지 말란 법 없어요. 어차피 제가 이거 설명 안 해드렸던 거 아니죠? 기억나요? 물론 오래돼서 벌써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했겠죠. 근데 세무 2급에서 나오는 거니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기 네 번째 거에 보시게 되면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을 크게 두 개로 구분했었죠.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구분했죠. 그 중에서도 당좌자산에 해당되죠. 당좌자산 중에서도 두 번째 뭐뭐 있었어요? 단기 투자자산에 있었죠. 그 중에서도 너무 심하나? 단기매매증권 단기금융상품하고 단기매매증권 두 번째 있었던 거죠. 여기 개정 과목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만 얘기할게요. 한 20여일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뭐가 틀렸어요? 3번이 답이네요. 그죠? 3번이 옳지 않네요. 자, 3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재고자산의 목적은 판매 목적이라 그랬죠. 자, 여기도 한번 다시 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걸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해 드렸었는데, 회사에서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는데 이 산 목적이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 부동산 쓰기로 했었죠. 투자 부동산. 그다음에 건물을 산 목적이 투자 목적이 아니라 사용 목적이라면, 사용 목적이었을 때는 유형 자산으로 쓰기로 했죠. 유형 자산의 건물로 그대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판매 목적으로 산다면, 재고자산이라 그랬었어요. 재고자산에서 상품, 제품, 제공품 이런 거 쓰는데 상품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우리 회사에서 사는 게 이렇게 건물이라는 게 동일한 것이라 할지라도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자, 다시 한번 재고자산은 목적이 뭐예요? 판매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1번에 보기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이라고 딱 나왔네? 보유하는 상품은 재고자산이겠다. 1번이 답이잖아요.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 회계 원리 때 그렇게 열심히 제가 재무상태표의 계정들 암기하고 분류하라고 설명해 드렸던 거 있죠. 많이 중요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뒤에 나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보기 두 번째 거 보세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을 위해서 보유 중인 토지라 했어요. 그럼 얘는 투자 목적이겠어요? 사용 목적이겠어요? 판매 목적이겠어요? 사용하려고 갖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얘는 유형자산이겠네요. 그죠? 세 번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이 시세차익 목적이 있을 때 뭐였었어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부동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또 단기매매증권 쓸 거예요. 투자 부동산이 되겠죠.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자산이 돼요. 네 번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업 이전을 목적으로, 얘도 사용할 목적이잖아요. 그럼 얘도 유형자산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 목적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됐어요. 지워주세요. 오케이. 그럼 4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합한 걸 찾으래요. 자, 여기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할 때요, 제가 이런 말 사용했어요. 돈 주고 처분할 수도 있지만 교환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종 교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종 교환이 있어요. 동종 교환, 우선 이종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계정 과목이 예를 들어서 차량, 우리 회사 거 차량 운반구 주고서 거래처에 비품하고 교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정 과목이 다르죠. 이럴 때는 이종 교환이라고 그랬었고, 중요한 것은 우리 거 차량 운반구 처분하는 거는 일반 처분하는 거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새로 우리가 받아오는 저 비품, 우리가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을 뭘로, 얼마로 할 거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종교환일 경우에는 뭘로 한다? 공정가치로 한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동종교환인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던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 똑같이 차량 운반구, 지난번에 우리 거 승용차라고 그랬었죠. 승용차를 거래처에 트럭하고 바꾸기로 했어요. 그럼 얘도 차량 운반구잖아요.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 얘를 동종교환이라고 하고, 이때 새로 취득하는 트럭의 값은 취득원가를 뭘로 기록하느냐? 우리 회사의 장부가액으로 그냥 기록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얘 특징은 장부가액으로 기록하니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잠부가요.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게 특징이었었어요. 자, 요 정도까지만 구분한 다음에 말로 물어보게 되면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이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지금 이종 교환을 얘기하는 거죠. 이종 교환을 얘기하는 것이고,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뭘로 한다 그랬어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에 뭘로 하라? 공정가치로 하라 그랬죠? 이종교환일 경우 이해가 답이에요. 다만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에 여기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에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뭐 여하튼 간에, 자, 그래서 공정가치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5번 문제는 문제 이제 계속 풀다 보시면은 여기 순서대로 자산의 유형, 자산의 종류 등등 해가지고 나오던 순서대로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자, 모양만 딱 보더라도 여기는 상품 재고장이고요. 상품 재고장에 관련돼서 기말 재고금액 계산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용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하고 총평균법 두 개로 한번 계산을 해봐 달래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자산은 기말 재고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말 재고를 구하려고 한다면 일단 여기 원리적으로 처음부터 제가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문제를 보고 내용은 안 알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말 재고를 구할 때는 기말 재고 수량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똑같다 그랬죠. 그럼 몇 개 남았는지 보자고요. 여기 기초 재고 10개 있었대요. 그 다음에 여기 매입도 한 개 30개 있었대요. 총 40개죠. 거기서 지금 매출 20개 했대요. 그럼 20개 남았겠죠. 또 여기 10개 사왔대요. 그러면 일단 수량은 정해졌어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기말 재고의 수량은요, 재고 수량은 지금 30개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를 선입선출법을 했을 때 금액하고 총평균법을 했을 때 재고 금액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왔던 거 먼저 파는 거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선입선출법을 먼저 계산할 테니까 여기 30개 20개를 팔았는데 10개는 다 팔렸겠죠. 그 다음에 여기 30개 중에서 10개가 또 팔렸겠죠. 그럼 30개 중에서 선입선출법이면은 20개의 단가는 얼마짜리가 남았느냐 하면 12만원짜리가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이 금액으로 계산하면 24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재고수량 또 몇 개 남았어요? 10개 남았잖아요. 얘는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11만원짜리라고 했죠. 그럼 이 금액은 얼마야겠어요? 110만원인 거 알겠죠? 두 개 합치면 선입선출법으로 금액이 얼마가 계산된대요? 350만원 나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선입선출법을 하면 선입선출법을 하게 되면 금액은 350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요. 그죠? 자, 이번에는 총평균법을 해볼게요. 총평균법은 지금 구매한 단가를 갖다가 다 수량 더해서 수량 총 개수로 나눠주라 그랬죠. 우선 단가부터 한번 금액부터 계산해 볼게요. 여기 기초 재고에는 금액이 얼마 있었느냐면 100만원어치 있었죠. 그죠? 또 두 번째 매입했을 때 얘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0개 12만원이었으면 360만원어치 사갖고 왔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개 남아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거 110만원 이렇게 사온 금액들 매입한 금액들 다 합치니까 얼마가 됐어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예요? 다 합치면 570만원이죠. 지금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 기초재고를 포함해서 있었던 모든 상품의 가격을 다 더하니까 570만원이었고
사갖고 오는 수량은 몇 개였었어요? 10개, 그 다음에 30개, 10개, 총 몇 개였어요? 50개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총평균법으로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570만 원을 50개로 나누어 보세요. 그럼 금액이 얼마가 나오나요? 11만 4천 원 나오네요. 그죠? 여기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570만 원을 50개의 수량으로 나누었더니 이 금액이 단가가 11만 4천 원 이렇게 나왔죠. 이게 총평균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근데 뭘 구해야 돼? 기말 재고를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 재고 수량 30개 남아있는 건 변동사항 없다 그랬죠. 총평균법으로 계산된 단가가 얼마를 사용하재요? 얘는 매출원가를 계산하던 여기 기말재고를 계산하던 단가는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총평균법이에요. 평균을 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금액이 얼마가 계산이 돼요? 342만원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그래서 총평균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여기 기말재고가 34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이 뭔가 있는가 봤더니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이런 문제 이제 앞으로 계속 자주 보시게 될 텐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은 이걸로도 보충 설명 한번 같이 해봐 드릴까요? 이건 이해할 때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우리가 학습했을 때 원리를 기억하려고 이걸 했던 것이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상품 우리 지금 여기 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기초재고 얼마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100만원 있다 그랬었죠? 그죠? 단기에 매입한 거는 얼마예요? 얘하고 얘 더하면 되죠? 470만원이네요. 그럼 단기에 매입한 거는 470만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계산해야 되죠? 자,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해요?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할게요. 선입선출법으로 매출원가 계산할 때 팔린 게 매출원가잖아요. 10개 팔렸겠죠? 여기다 쓸까? 10개가 팔렸는데 얘는 얼마짜리가 팔렸어요? 10만원짜리 팔렸으니까 100만원이 되겠죠? 두 번째 또 10개 팔렸죠? 얘는 얼마짜리로 팔렸대요? 12만원짜리 팔렸다면서요? 그럼 합치면 금액이 얼마가 돼요? 120만원 되겠죠? 120만원? 얘가 팔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원가가 얘가 써내지. 그래서 매출 원가는 두 개 합친 22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매출 원가를 220만원 이렇게 더하게 되면 지금 기말재고는 얼마가 계산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350만원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되고 빨리 파악해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죠? 이건 여러분들 언제 배웠던 거예요? 회계 1급 배우시면서 재고자산 할 때 제가 그 원리 이거 보고서 쓰는 방법 알려 드렸던 거였었죠. 팔린 게 매출원가라는 거 이해하고 어떤 요소를 갖다가 빨리 뽑아내면 빠른 시간 내에 이 답을 갖다가 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문제 푸는 방법까지 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매출원가는 팔린 거, 기말재고는 수량 남아있는 것만 계산한다. 됐죠?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도 훈련을 하고 연습해보면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꼭 기출문제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워되죠? 6번 해볼게요. 6번 문제는 한국은 2021년 6월 1일 대한은행으로부터 5천만원
상환기간 2년, 장기내, 연이율은 12% 차입해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삼환전자 주식을 매입했대요. 자, 2021년 10월 10일 주가가 상승해서 일부 처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2021년 기말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가 붕괴할 수 있냐는 계정을 갖다가 뒷담화니 물어봤죠. 그럼 첫 번째 위에 6월 1일 거 한번 봐봐요. 6월 1일 날에 보게 되면 돈 빌렸잖아. 그죠? 돈 빌렸으니 여기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차변에 돈 들어왔는데 보통 예금에 얼마가 들어왔겠어요? 5천만 원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죠? 대변에다가는 얘는 돈 빌린 거잖아요. 뭐라고 써야 돼요? 2년이니까 장기 차입금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5천만 원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0월 10일날 주식 샀다면서요. 그죠? 10월 10일날 팔았구나. 그러면 10월 10일은 아니겠고 여기 6월 이후에 기중에 주식을 샀다면서요. 샀을 때 어떻게 처리했겠어요? 단기 매매증권 샀다고 금액을 띵띵띵하고 썼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줬다고 치고요. 띵띵띵. 그죠? 근데 얘를 10월 10일날 돈을 차변에 지금 단기매매증권 팔아갖고서는 돈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통 예금에 돈이 또 띵띵띵 얼마 들어왔대요. 근데 주식을 팔았으니 당연히 갖고 있던 단기 매매증권을 얼마만큼은 줬겠죠. 근데 얘가 지금 이익 상승해서 팔았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돈 남겨 먹었겠네. 단기 매매증권 처분해서 이익이 생겼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쭉 가다가 12월 31일이 됐어요. 12월 31일 날 우리가 지금 여기 쓴 계정 중에서 처리해야 될 게 있을까 없을까 봤더니 돈 빌렸으면 실제로 이자는 주지 않더라도 손익의 예상, 그래서 해당되는 이자만큼은 준비를 해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차변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 얼마 이렇게 준다고 해놨을 것이고 대변에 실제로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얘는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금액은 미지급 비용 이렇게 쓰면 되겠죠. 미지급 비용에서 얼마라고 이렇게 처리해 놓지 않았겠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과정과 관련돼서 사용되지 않는 건 이자 비용 여기 있죠. 단기 매매주권 여기 샀을 때도 있을 거고 팔아먹었을 때도 있을 거고 그죠?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아니라 얘 뭐였어요? 그럼 얘는 아니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주권 처분이 아까 돈 상승해서 팔았다면서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문제가 되게 여러 가지 기종을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한 거래에 여러 가지 거래를 믹스시키기 때문에 급수가 올라갈수록 이게 더 많이 결합이 돼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7번 문제 지금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이요 5천만원이 있대요.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 한다면 대손충당금은 얼마를 설정해야 되겠어요? 50만원을 설정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대손충당금이 30만원 기초에 있었대요. 근데 여기 회수 불가능해서 대손 처리한 금액이 15만원이래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현재 얼마 남아있겠어요? 15만원은 남아있겠죠. 근데 기말에 5천만원에 대해서 1% 해야 한다고 하면 이 차이만큼만 보충해주면 되죠. 금액은 그래서 얼마? 35만원만. 붕괴는 어떻게 해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해갖고 35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아, 이런 거는 너무 귀엽다 그러고 빨리 맞춰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봐요.
자본 잉여금 항목 물어보고 있죠. 여기 회계 1급 과정에서는 FAT 1급도 그렇지만은 자본 계정에서는 보편적으로 간단한 거 물어봐요. 급수가 올라갈수록 자본 계정은 빠지지 않고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본 잉여금 아닌 거, 플러스 된 거 아닌 거 찾아보니까 다 플러스 됐네? 근데 요 계정들 다 외웠던 것들이죠. 답은 얘죠. 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답만 풀지 말고 왜 아닌지 왜 맞는지 그런 것들도 하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복습이 2배 효과가 있어요. 그럼 자본계정 빨리 한번 구구단처럼 떠올려야 되잖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자산 재평가 손익이 있었죠. 그죠? 몰라도 돼. 답은 이거야. 하여튼 왜? 솔직히 뭐 여러분들 이거는 확실하게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면 이가 답인 거야. 자, 이 8번 문제까지가요. 재무회계 문제였었어요. 자, 이게 9번 문제부터 12번 문제까지가 우리가 있던 원가계산 문제거든요. 원가계산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나름 꽤 열심히 연습을 했었는데, 자, 저기 보기의 내용을 보니까 문제에서요. 지금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보기의 숫자도 되게 많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거 보고 찍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그냥 간단하게 찍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연습 많이 했었으니까. 이걸로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다시 시험 문제 기출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따끈따끈한 99의 문제야. 이거 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제공품만 써놓을게요. 이렇게. 왜?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지금 어디 거 물어본 거예요? 제공품 계정에 여기 들어가는 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또 주어진 대로 저 하나씩 다 집어 넣어 볼게요. 직접 재료비는 제공품 계정에서 여기 쓰는 거였었죠. 직접 재료비 얼마래요? 1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직접 노무비도 있네요. 두 번째 직접 노무비 얼마라고 했냐면 50만원이래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제조 간접비 얘는 얼마래? 70만원. 그죠? 근데 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공품 계정에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문제 다 줬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 있는데 뭐 알아야 되죠? 요거 3개, 여기 3개 합쳐진 금액 얼마예요? 다 합치니까 220만원이죠. 얘를 갖다가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말도 사용하고요. 교재에서는 비용이란 말도 사용하죠. 얘가 바로 220만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준 거란 말이란 얘기 되겠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 30만원 여기 있죠? 여기다 30만원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네요. 여기 60만원. 빈칸 4개 중에서 3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라고 딱 들어가겠죠? 190? 그게 답이에요.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왜 기초제품 줬잖아요. 이거 또 왜 줬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헷갈릴 거 아니야. 그죠? 여기 기초제품 재고액이라든지 기말제품 재고액,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항목이라는 거죠. 잘 구분하시겠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한국전자는 제조 간접 원가 배부할 때 뭘로 한다고 배부 기준 반드시 가르쳐 준다 그랬죠. 여기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단기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는 지금 10만원 과대 배부, 이거는 실제 배부예요, 예정 배부예요? 예정 배부라는 것도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예정 배부율도 나오고 막 등등 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얘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여기 세트 메뉴 정리하셔야 된다 그랬었어요. 제가 천천히 공식 한번 다시 써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아직 못 외우신 분 꼭 외우세요. 예정 배분은요. 예정 배분은 제조 간접비 예상해야 된다 그랬죠. 1년 동안 제조 간접비가 얼마나 발생할까 예상을 하고 얘를 뭘로 나눠줘요? 배부 기준이라는 것으로 나눠준다 그랬죠. 여기서는 배부 기준을 뭘로 쓰기로 했어요? 직접 논문 시간으로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써볼 때 예정 배분은 이 제조 간접비 연초에 예상하는 거라 그랬었죠. 예상, 예산, 예정 다 똑같은 말이라 그랬었어요. 배부 기준도 얘도 예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정.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 요거 한 다음에 예정 배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얘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그때 배부 율이라고 이렇게 썼죠. 배부율을 썼고 그 다음에 또 모두 해야 돼요. 배부액도 구해야 되죠. 그죠? 배부액은 어떻게 구했었어요? 여기 예정 배부율에다가 곱하기 실제로 발생한 거야 되죠? 실제 배부 기준 이렇게 써주라 그랬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배부액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기억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답을 뭐냐고 물어본 거는 얘를 지금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주어진 대로. 근데 얘하고 제가 세트 메뉴가 뭐가 나오느냐면 얘는 예정 배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 간접비가 예정과 실제 발생한 거 비교해서 조정해 줘야 된다 했잖아요. 연말에. 여기 제조 간접비 이렇게 있는데 실제 발생액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차변에다 쓰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예정 배부액을 비교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요 차이가 과대 배부군 과소 배부군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썼단 말이죠.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여기다가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배부 차이가 과대 배부죠. 그럼 여기 써봐요. 과대 배부라고 하니까 우리가 원래 여기 차이가 과대 배부 얼마가 과대 배부 됐대요? 10만원이 과대 배부 됐대요. 그럼 배부 차이만 이렇게 썼어요. 주어진 자료대로. 단기말 실제 제조 간접비 여기 실제 발생했다 그랬죠.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 40만원 이거는 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40만원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얼마였겠어요? 우리 예상한 금액이 10만원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50만원이었었겠다고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예정 배부액이 지금 50만원이라고 했다면 여기 배부액 얘가 50만원인 거잖아요. 그죠? 얘가 50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실제 배부 기준 실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실제라고 나와 있네요. 실제 직접 논문 시간이 2000시간이라면은 실제 배부 기준 얘죠. 그죠? 얘가 몇 시간? 2000시간. 그러면 여기 예정 배부액은 50만원이고 실제 배부 기준은 2000시간이라면 이거 나눠주면 예정 배부율 나오겠죠. 얼마 나와요? 이렇게 하게 되면 250원 나오겠죠. 그럼 답은 공식이 조금 여기 헷갈리게 써놨나 제가? 여기 처음에 잘 써야 돼. 혹시 요거 계산 제가 배부율, 배부액 끝에다 써놔가지고 헷갈리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정 배부는 배부율을 계산해야 되고 이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 1년치 예상해 가지고 나누기 배부 기준 이렇게 해주라 했었죠. 그 다음에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
배부액을 계산해야 돼요.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위에서 계산한 거에다가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을 곱해주면 된다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써드렸던 것들이에요. 예정 배부, 배부율, 배부액 이렇게 계산이 됐단 말이죠. 여기서 계산됐던 금액은 어디겠어? 여기 예정 다 써야지. 그래서 얘도 예정 배부율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제조간접비도 예상한 것을 쓰는 거예요. 배부 기준도 예상이라고 이렇게 써놨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배부액도 정식 명칭이 예정 배부액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예정 배부액은 지금 얼마를 가르쳐줬냐, 계산이 됐냐면 50만원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예정 배부율은 얼마 되겠습니까?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실제 배부 기준은 여기 지금 2000시간이라고 가르쳐 줬었죠. 여기다가 2000시간. 자, 그러면은 여기 예정 배부율을 구하기 위해서 배부액을 2000시간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얼마가 나온다? 250원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직접 노무 시간당 여기 250원이 답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 원가 계산에서 설명해 드렸던 거 제가 따로 이렇게 손댄 거 아무것도 없죠. 지난번 한번 설명 듣고 연습해 본 다음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거 세트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이상에서 문제 나오지 않아요. 이 정도면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나마 이해되시겠죠? 그러니 이 특별회차가 어렵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회계 이번 시험에 1급 특별회차 대부분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오전에? 그죠? 이게 특별회차가 아니라 이거 저기 본회차구나. 이건 정규.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 봐봐요. 11번의 답은 뭐가 답이 있어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필요하지 않은 거. 그냥 답이 딱 보이죠. 아까도 나왔던 거죠.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죠. 가람씨가 느긋하게 3번이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원가 계산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나왔다 손 치더라도 되게 간단한 내용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설명해 드렸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도 보세요. 계산 문제 하나 나오면 그 다음은 다 말로 나오는 문제라서 12번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 분류라 그랬죠.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 어떤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과거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원가로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 어떤 거라 그랬죠?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의사결정하고 관련 없는 거 메모원가라 그랬었죠. 지난번에 예를 설명해 드릴 때 제가 그 차량운반부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그 장부가액이라든지 시도금가 이런 거 얘기했었죠. 걔는 정해져 있잖아요 벌써. 자, 그 다음에 13번부터는요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면세 대상 아닌 거 어떤 거예요? 아주 쉽게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는 과세표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죠. 자,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수업할 때요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표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건데요. 이 과세표준에 대해서 우선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있고요. 또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과세표준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거는 포함시켜주고
그다음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항목들이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공제하지 않는 거 세 가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과세표준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판매 장려금이에요. 판매 장려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고려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대손금이에요. 여기 지금 대손금 나왔죠? 세 번째로는 하자보증금이에요. 요 세 가지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들이므로 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1번에 보시게 되면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예, 정확히 맞는 말이죠. 여기는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두 번째,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연체이자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돼야 한대요. 얘는 별개라 그랬잖아요. 돈 주지 않은 거에 대한 외상에 대한 그 페널티가 연체의 이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요. 그래서 얘 틀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시가로 한다 그랬었죠. 그럼 얘도 맞는 거네요. 물론 답은 벌써 2번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외화로 대가를 받은 후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라 그랬었죠. 환가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선적일이 오늘 며칠이죠? 1월 21일인데 지금 그 거래처에서 돈을 걷다 먼저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선적일 전에 날짜 며칠날로 할까? 여기 입금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돈을 보내왔다는 얘기죠. 보내온 날짜는 1월 10일날 이렇게 보내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선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수출한다는 뜻인데 수출할 때 그 1달러만 할게요. 달러가 1달러짜리인데 지금 선적일날 환율은 여기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입금받은 날 환율은 1,100원이에요. 이날은 지금 1,100원. 그죠?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선적일 전이라 그랬잖아요. 선적일 전에 이렇게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환가라는 말은 이 달러가 통장으로 들어올 때는 원화로 환전돼서 들어오겠죠. 환가 된 금액이 지금 선적일날 1,000원이 과세표준일까요? 아니면 입금된 날 선적 전에 돈 들어와서 입금된 금액 얘가 과세표준일까요?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선적일 전에 돈이 들어왔다면 얘가 과세표준으로 해달라고 부가가치세에서 그렇게 정해놨대요. 지금 그 설명한 거예요.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오케이. 마지막 15번 문제는요. 사업자 등록에 대한 거. 이거 많이 물어본다 그랬었죠.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옳은 걸 찾으래요. 그럼 틀린 게 뭔지 봐야겠네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장마다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는 거 원칙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20일 이후에 하면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장사해야 돼. 그러니까 20일 지나도 등록은 할 수 있어요. 다만 가산세 내야지 돼요. 왜? 약속 어겼잖아요. 법을. 가산세만 있는 것이지만 20일이 지나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얘가 원칙이 다 맞는 말이죠. 답은 1번이 답이네요. 그죠? 2번은 뭐가 틀렸나 볼까?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면 사업자 등록 장사 안 시킬 거야. 이거 지금 대부분이 여기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 전에 한다 그랬죠. 그렇게 또 해야지 매입세 공제 다 받을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해요.
그다음에 3번에 일반 과세자가 3월 25일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실제 사업 개시일은 4월 1일 이런 경우 많이 있겠죠. 일 경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초 과세 기간은 처음 사업자 등록한 날짜부터예요. 이해되시겠죠? 4월 1일이 아니란 얘기라 며칠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월 25일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이거 여기서만 한다 그랬어요? 딴 데 가서 해도 된다 그랬어요? 딴 데 가서 해도 된다 그랬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99회 전산회계 1급 처음 거 한번 우리 같이 다 풀어봤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